이 뉴스 기사 모두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노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다. 독재 국가처럼 사유재산을 몰수하려 한다. 심지어 대형 유튜버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단지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았을 때 최근까지 정부 행보에 불신이 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억측이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이 내용을 다룬 기사와 게시물의 댓글에는 정부가 노인들의 재산 154조 원을 빼앗으려 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망상도 정도껏 해라, 어디에도 그런 글은 안 적혀있다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1차원적인 선동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정부가 일을 못한다 손가락질 받아도 이들은 그렇게 쉽게 들통날 만행을 저지를 바보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억지로 국민들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산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증명하듯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1차원적인 선동을 하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조회수를 위해 애써 외면하는 진짜 공포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스스로 집을 팔고 현금을 바치게 만드는 완벽한 덫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 속 안에 거시적인 현상, 여러 복지 시스템과 사회 현상,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종합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오직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우리나라 노년층 재산의 상당수는 평생 깔고 앉아 살아온 집 한 채,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있어도 당장에 꺼내 쓸 현금은 넉넉치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신탁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154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현금만 모아서 154조가 될까요?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풀리기 위해 부동산까지 연끌해서 154조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23년이죠. 25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72조 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만 받는 정책인데 정작 어르신들의 손에 현금이 없다면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부터 제가 구부작으로 집요하게 파헤쳤던 요양병원 죽이기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소름돋는 구조적 설계가 등장합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 시설로 모셔야 하거나 다른 중증 질환으로 부모님이 쓰러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이미 21%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무려 124만 명, 비율로 따지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넘는 12% 이상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5년이 지날수록 치매 발병률은 2배씩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124만 명이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치매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경도 인지장애는 이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 진단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는 숨은 치매 환자들까지 합치면 어떨까요? 정부가 설계한 154조 원의 거대한 덫에 걸려들 예비 대상자 규모는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저소득층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치매 진단을 받은 124만 명이 먹고 살기 힘든 빈곤층 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설정한 자산의 기준을 보면은 최대 10억 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론적으로 수도권에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 어르신들도 정부가 그어놓은 하위 70%라는 그물망에 고스란히 걸려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이 거대한 자산 환수 시스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의료법에 묶여 개업이 어려운 요양병원에 비해 민간 자본 투입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의 자산을 가져가기 훨씬 쉬운 요양산업으로 점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양병원에 먼저 모셨다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원을 모시는 방식이었지만 거기서 요양병원은 완전히 배제될 일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전국의 요양병원 62%인 요양병원 814개를 날려버릴 계획을 강행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1300개 선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침 정부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외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방문하는 진료는 전국에 200개도 안 되고 과거부터 꾸준히 방문 간호 이용률은 2%대에서 허덕입니다. 거기에 더해 방문 진료 참가했던 병원 10곳 중 7곳은 한 번 다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결국 그 짐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아니면 비싼 사적 간병이나 시설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적 돌봄 비용, 매달 많은 돈이 깨지는 그 비용을 당장 융통할 현금도 없는 노인 가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벼랑끝으로 몰리면은 생존하기 위해 평생 살던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돌리든 집을 팔든 결국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시키는 극한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재산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시스템으로 밀어넣고 요양병원이라는 테러를 끊어버리면은 국민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재산을 현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강제적 자산 유동화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아 현금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돈은 치매 어르신에게 또 다른 위험입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바로 이 타이밍에 정부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어르신, 그 큰 돈은 위험하니까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최대 10억까지. 이것이 이 정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자발적 신탁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부는 이미 거시적 복지정책의 깔때기를 통해 노인들의 부동산을 쥐어짜 현금을 만들게 한 뒤 그 현금을 합법적으로 쓸어 담을 거대한 항아리를 준비해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때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단어를 변경까지 해가며 현 정부에 이르러 통합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밀고 나가며 인프라도 미흡하다라는 지적 속에 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과거에 다뤘던 국가가 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구축하는 락인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꾸준히 말해왔죠. 여기서 놀라운 건 이미 1년 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개월 전쯤에는 이 치매머니라는 것을 국민연금이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가 살짝 나왔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현재 정부는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154조 원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며 점차 범위를 넓혀갈 것이고 이 상태로 본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감시해야 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4,300조 원의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 진입할 업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이 감시를 제대로 했다면 저 같은 유튜버가 리스크를 떠안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이제 곧 이틀막법이 시행되니까요. 단순하게 국가가 돈을 뺏는다 라고 선동하는 얕은 분석으로는 이 거대한 연쇄작용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벼랑 끝의 유동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신탁으로 들어갈 수조 원의 눈먼 돈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생 살던 집을 팔아 현금을 쥐게 되는지, 그리고 그 현금이 어떻게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 한계이자 덫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돈들, 그 수많은 현금의 최종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도 언급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치매머니 154조 원, 이건 명확히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조사해낸 값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치매로 진단되지 않는 경도 인지장애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4조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치매로 진단된 사람, 그리고 향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 근거로 서울대와 정부가 함께 조사한 치매머니 추이를 보면은 우상향하며 점점 증가하는 예측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요양병원의 야간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과 가족들의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현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정책의 타깃이 누구인지는 명확해집니다. 가족의 든든한 보호를 받는 분들은 굳이 국가기관의 복잡한 신탁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실질적인 주유용자층은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고 경제사기나 갈취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취약계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절대 알리고 싶지 않는 소름돋는 통계의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통계를 교차 검증해보면 이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낸 참담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문서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망 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참으로 공정하고 안심되는 문구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확인한 타깃층의 통계적 특성을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서비스를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압도적인 확률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무연고자 등으로 인한 상속인 부존재 시 국민연금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민법상 절차를 밟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연금 신탁계좌에 차곡차곡 쌓인 막대한 현금들, 이 돈들은 어르신들이 무연고 상태로 돌아가시는 순간 주인을 잃고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단 한 곳, 자연스럽게 국고로 흡수되는 겁니다. 원래도 무연고자들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는 사망한 후에 환수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에 국가에서 인프라를 쌓아올린 돌봄 생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있을 땐 그곳에서 돈을 쓰고 죽은 뒤에 남은 돈을 국고로 넘기라는 뜻이나 다름없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과거에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낡은 집이나 흩어진 가재도구를 국가가 일일이 처분하고 현금화하는데 엄청난 행정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탁제도는 어르신이 생전에 스스로 집을 팔아 현금 다발로 만든 뒤 아예 공단의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순간 복잡한 처분 절차 없이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형태의 현금으로 마찰력 제로인 상태로 국고에 흡수가 되는 합법적 자본회수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환수한 돈은 세금이 되어 누군가의 주머니로 또는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돈을 살포하는 형태로 순환될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집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1억 1천만 원짜리 실거주용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까지 허용되죠. 그런데 정부는 현금만 받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들이 당장 요양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평생의 전부인 그 1억짜리 집을 팔아서 현금을 바꾼 뒤에 국가 금고에 스스로 바쳐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만약 무연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요. 법에 따라 그 남은 돈은 고스란히 국가가 꿀꺽합니다. 이게 강탈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하물며 1억짜리 집을 가진 수급자도 이런데 그보다 재산이 많은 차상위 계층, 서민층, 중산층의 어르신들의 부동산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낡은 1차원적인 독재가 아닙니다. 철저한 인구 통계학적 필연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유동자산을 조용하고 완벽하게 국가 재정으로 환수하도록 설계된 합법적 자본회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대 공공기관, 과연 서류에 적힌 대로 나를 위해 제때 돈을 내어줄까요?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노인의 재산이 어떠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고로 흡수가 되는지 그 소름돋는 자본회수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이 살아계실 땐 어떨까요? 내 돈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맡겼으니 사기당할 일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쓰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서비스의 진입 장벽부터가 관료주의의 코미디입니다. 치매 환자는 국가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탁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을 맡기답시고 정부가 내놓은 필수 조건은 바로 법원을 통한 후견인 선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원에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면은 며칠 만에 뚝딱 판결이 나올까요? 정부 보도자료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평균 3에서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요. 이 무거운 법적 절차는 사실상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허들이자 진입장벽입니다. 천시만고 끝에 후견인을 세우고 돈을 맡겠다고 칩시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낙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나 특수의료 소모품의 비용이 당장 필요합니다. 내 돈을 맡겼으니까 내 돈을 바로 빼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부당 사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담당 위원회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만 돈을 내어준다 합니다. 생명요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골든타임에 심의 서류 결제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정부의 이 보도자료 안에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 특유의 책임회피성 행정과 탁상 행정 때문에 하루하루가 유동적이고 급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돈을 묶어두고 국가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생명을 담보로 기다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돈을 관리하는 거대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잘게 쪼개진 신탁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할 역량이 될까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재정 46억 원 횡령사건, 거기에 더해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로 봉인했던 밀실 횡령사태를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여러 부조리와 거대 기금의 의사결정 과정조차 밀실에 가두는 통제 시스템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투명성이 결여된 기관이 내 부모와 국가를 이끌었던 어르신들의 돈을 선량하고 투명하게 굴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도 순진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가 일상화된 정치 현실에서 지금은 다 해줄 것처럼 했다가 어느 순간 법을 바꾸며 돈을 집을 삼키려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독소조항의 위험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탁 세부 계약서에 물가 상승률 방어 등의 명분을 내세워 위탁금의 일부를 국공채 매입에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꼼수 약관이 작은 글씨로 들어갈 가능성을 누가 완벽히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공공기관의 약관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합법을 가장해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핑계로 만들어진 무거운 행정 절차는 결국 돈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어르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관료주의적 폭력으로 완성됩니다. 서류상의 선관주의 의무는 현장의 다급함 앞에서 찢어진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촘촘한 통제 안에 묶여있다가 찔끔찔끔 나가는 어르신들의 돈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54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어떤 구조로 국고에 환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끔찍한 탁상행정의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토록 촘촘하게 짜놓은 거대한 신탁의 판 위에서 결국 마지막에 진짜로 웃고 있는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전 요양병원 시리즈에서 집요하게 추적했던 요양병원 줄이기 정책의 세계관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국가는 의료 중심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814개 달하는 중소요양병원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던 15만 개가 넘는 침대가 허공으로 증발하면 거기서 쫓겨난 치매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요? 인프라도 텅텅 비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시작한 현실에서 그것은 기괴한 망상일 뿐입니다. 결국 가족의 돌봄 한계에 부딪힌 어르신들은 거대 자본과 대형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번지르하게 지어놓은 민간 요양원을 시작으로 한 거대 자본의 요양산업 생태계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진 걸 하나로 연결해 봅시다. 벼랑 끝에 몰린 어르신들은 막대한 요양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부가 현금성 자산만을 인정해준다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현금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평생 살던 집을 팔아 현금을 쥐게 됩니다. 정부는 치매 어르신을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핑계로 그 현금을 신뢰성 있는 국민연금 신탁센터라는 금고안에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돈은 금고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과 맺은 계약 서류에 따라 매월 생활비와 요양비 명목으로 정기적인 자금 지출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다달이 배분되어 빠져나오는 신탁된 돈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생각한 그곳일 겁니다.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요양산업 생태계, 그들의 결제 계좌로 한치 오차도 없이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과거에 다뤘던 종신보험, 국가가 나서서 승인을 내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의 자본 락인 전략과 소름 돋을 만큼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그 안에 요양시설 특화형이라는 조항이 존재했었죠. 보험사가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깨서 자사요양원에서만 쓰게 만들며 자본을 가두었듯 이제는 정부가 나선 형태로
진화한 수준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팔게 하기 위해 생태계를 흔들어 반강제로 유동화시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공신탁으로 묶어둔 채 매월 막대한 유황비를 꼬박꼬박 거대 돌봄자본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국가기관이 성실하게 대행해주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공공신탁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소비는 오직 거대자본이 독점으로 구축해놓은 돌봄 생태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묶인 돈은 절대 이 생태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국가는 요양병원이라는 경쟁자를 정책적으로 제거해주며 판을 깔고 국민연금은 수탁자가 되어 어르신의 현금을 집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국에는 거대 자본이 그 돈으로 조용하고 합법적으로 집어삼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완성된 이권 카르텔의 진짜 민낯이자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어르신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완벽한 폐쇄 루프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회수 시스템 안에서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구조를 개조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주인을 잃고 국고로 조용히 환수되는 쌈짓돈들, 그리고 이 모든 판의 최종 포식자인 거대 돌봄 자본의 등장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참담한 미래를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는 인간의 선의에 기댄 허상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의에 의해 굴러간다면 당연하게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 그들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꾸준히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계한 이 정책, 과연 선의에 의해서만 굴러갈까요? 정부가 치매 노인을 안타깝게 여겨 정부가 베푸는 따뜻한 복지정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정부가 합법적인 핑계를 대고 어르신들의 마지막 재산인 부동산을 현금화시켜 거대 자본이 굴리는 사회 시스템 안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분배하는 매우 냉혹한 산업 및 자본 재편성 정책입니다. 그에 맞게 4,300조 시니어머니라는 시장을 내세우며 요양산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재산 상당수가 묶여있는 부동산, 정부는 이 꽉 막힌 자본을 강제로 밖으로 빼내기 위해 치매와 돌봄이라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내려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설계도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의 대물림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서민층, 중산층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 세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라곤 똘똘한 집안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텅 빈 인프라 속에 결국 부모님의 집을 팔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 묶입니다. 그리고 매월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민간요양시설 청구서에 맞춰 그 피같은 재산이 땔감처럼 타들어갈 겁니다. 만약 무연고자인 상태로 돌아가시면 남은 돈은 깔끔하게 국고로 흡수되죠.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이미 거대 자본의 돌봄 생태계에 의해 완전히 소각되어 허공으로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부모 세대의 일생이 담긴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돌봄 시장에 거대 자본과 국가의 배를 불리는데 모두 탕진되는 구조. 이 정책은 결국 국가 차원의 노인 빈곤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을 완벽하게 몰락시킬 것입니다. 자산 없는 자녀 세대는 출발선부터 마이너스를 시작해 평생을 근로소득에만 목을 매야 하는 영구적 빈곤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준다, 지켜준다라는 달콤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권력이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꾸준히 감시하고 정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따져 묻고 내 부모님의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의 이면을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와 재산은 합법적인 서류 쪼가리 한 장에 의해 철저하게 약탈당할 것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언론의 헤드라인만 읽으며 1차원적인 선동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건복지정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숫자의 이면을 보고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을 깨뜨려보는 집요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정부가 사유재산을 노리는구나 라고 느꼈던 분들의 생각이 결국엔 적중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디테일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기사 들이밀면서 이것 봐라, 정부가 노인들 사유재산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디에 그 말이 쓰여있는데 라고 반박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아니 안 적혀서도 그렇게 될 거라니까 라면서 목소리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보다
우기기만 할 건가요? 저도 그냥 1차원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보도한 것이니까 여러 현상과 논리의 구성도 없이 보십시오. 정부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만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며칠이고 자료를 찾으며 대본을 쓸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꾸준히 공들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세부적인 디테일과 본질에 접근하며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최대한 늦추는 결과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추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다음 정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